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이달 중순쯤 다시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양측의 협상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주장과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 속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실무 협상을 이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만남 직후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협상 중에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안에서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범행 수법 등을 밝히진 못했지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여러 드러났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 저녁까지 10시간가량 고유정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어젯밤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당대회 이후 넉 달여 만으로 보수 통합을 비롯해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년여 만에 시리아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있는 일로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알카에다 지도부가 목표였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제 관심은 이달 중순쯤에 다시 시작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협상안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우선 실무 협상을 위한 미국 측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달 중순쯤 재개될 실무 협상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바지 협상팀 인선 작업과 함께 협상안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을 이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DMZ 만남 직후에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협상 중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전략 변화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빅딜론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에서 북핵 동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며 응분에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딜론 완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협상안을 둘러싼 내부 온도차라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잘 보도됐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G20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 대표단을 맞아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매우 잘 보도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좋은 일들은 모두를 위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CNN의 보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CNN 매우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 회동을 통해서 국내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죠. 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행으로 값진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CNN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 협상 타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몇 달 전에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내년에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에 이어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탱크와 장갑차를 주요 무대에 배치해 줄 것을 국립공원관리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전을 모델로 축하 행사에 몰두해 왔다면서 이번에 미 육군의 주력 탱크가 동원되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사용되는 제트기의 저공 비행도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불꽃놀이도 지난해 2배 규모로 진행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요 모임은 지정된 행사 프로듀서가 있는 게 특징인데 이번 행사의 프로듀서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틀 전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을 담은 16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방송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카메라 각도와 조금 다른 새로운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김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눈 세 정상은 회담장으로 함께 향합니다.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도 다시 만나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회동 하루 만에 공개한 기록 영화 속 장면입니다. 16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군사 분계선까지 배웅하는 모습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우리 언론의 카메라가 기자와 경호원들에 가려 잡히지 않은 장면입니다. 악수를 한 뒤에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시 서로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회담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과 인사하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은 천천히 돌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미 두 정상이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봉과 회담에 진정한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여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살인과 사체 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충북경찰은 고유정을 상대로 의부다들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어제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이라는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에게 먹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오랜 적대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진술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유정이 시신을 버린 장소는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주변 2곳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 고유정의 의부다들 의문사를 조사하고 있는 충북경찰은 제주교도소를 찾아 고유정을 10시간가량 대면 조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어젯밤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황 대표가 지난 2월 말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여 만입니다. 보수 통합 문제를 비롯한 당 안팎의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젯밤 김무성 의원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황 대표의 제안으로 만난 두 사람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시간가량 함께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서며 여의도를 비웠던 황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 내부 챙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의 현안들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통합 문제는 빠질 수 없는 현안입니다. 최근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당을 떠나 우리공화당 창당에 나서는가 하면 당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면서 보수 통합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과거 한국당 출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합이 논의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신정치 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천 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친박계의 반발은 적지 않습니다. 친박 공천 배제와 새 인물 수혈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의원 역시 당대표를 경험한 만큼 황 대표가 공천 기준이나 방식,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인 어제 주최 측 추산 55만 명의 홍콩 시민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홍콩 정부가 마련한 주권 반환 공식 기념 행사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를 피해 이례적으로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7월 1일에 열리는 홍콩 주권 반환 기념 행사가 어제는 경찰관 수천 명이 배치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행사 장소를 야외가 아닌 실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대가 주권 반환 기념 행사를 무산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번 행사가 삼엄한 경비 속에 실내 행사로 대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념사에서 송환법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近月發生嘅事令市民同埋政府之間產生矛盾同埋紛爭，亦都令我徹底明白，作為從政者，不時都要警醒自己。 캐리람 장관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많은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송환법 철폐와 캐리람 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We want to make government to not try to avoid our voice again. We are the future of the Hong Kong citizens. 주최 측은 어제 참석 인원을 5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강경 시위대는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입법회는 시위대에 점거돼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사상 처음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란 정부가 전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지켜온 핵 합의상 의무를 처음으로 어긴 게 되는 건데요. 지난해 5월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를 했고 이번에 이렇게 이란도 합의를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서 4년 전 만들어졌던 핵 합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정부가 핵 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 발전을 목적으로 우라늄을 300kg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이를 고의로 어긴 겁니다. 이란의 조치는 지난해 5월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미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란 정부는 2달 전 미국의 탈퇴 1주년을 맞아 핵 합의 일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 2달 만에 실제 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기면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유럽 국가들이 핵 합의를 위반한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란의 모든 핵 관련 공언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했습니다. 시리아군의 휴관자인 러시아를 의식해서 그동안 공습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인을 위협하는 공격을 모의한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겨냥했다는 게 미군의 입장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와 현지 외신들이 일제히 미국의 시리아 공습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2년여 만의 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인근에서 알카에다 지도부를 목표로 공습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모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리아 내 알카에다 지도부와 훈련 시설이 대상이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급진단체 후라스 알딘의 지휘관 6명 등 총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IS와 알카에다가 시리아를 안전처로 삼아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군과 함께 공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도 단독으로 시리아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지역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홈스로 시리아 친정부군과 민간인 등 1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같은 공습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7월의 첫날, 그러니까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출발이 좋습니다. S&P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도 찍고 마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 합의, 이 영향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현지 시간 1일은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첫 증시 개장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휴전 합의는 증시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때 1% 이상 오른 2,977.93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서비스 판매를 막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뻔했던 반도체 칩 제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협조적인 분위기에 주식시장이 만족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뉴욕 증시 상승세가 장 막판에는 좀 주춤했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 상승세가 워낙 강했던 탓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장 마감 상황도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 그러니까 현재 시간 지난 금요일보다 0.77% 상승한 2,964.3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또한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06% 뛴 8,091.16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는 올해 하반기 첫 개장일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는 미중 양국 간의 합의를 향한 명확한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안태훈입니다. 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4조 1,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의 85%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꾸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버핏의 이번 기부 주식 규모는 우리 돈 4조 1,600억 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34억 달러에 이어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버핏이 기부를 위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 11,250주를 1,69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1,68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이 기부됩니다.
클래스 A, B, C 등 주식 등급은 의결권과 배당 형식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버핏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주식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버핏이 기부하는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자선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수잔 톰슨 버핏, 셔루드, 하워드 G 버핏, 노보 재단 등입니다. 버핏은 지난 2006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 기부를 약속한 후 지금까지 45%를 기부했습니다. 총 340억 달러, 우리 돈 39조 2,870억 원에 이릅니다. 경제전문지의 포브스는 버핏의 자산은 886억 달러로 지난 12개월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15%나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리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의사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투표 결과 찬성 87%로 의결됐습니다. 선거가 임박했을 때 공천 룰을 정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1년 전에 큰 틀을 공개하고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했습니다. 고열 증상으로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몸 상태가 약간 좋아졌다며 내일로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판매 부진 때문에 나흘 동안 생산을 멈춥니다. 지난 4월부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너무 많아져서입니다. 노사 합의로 평택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날을 정했고 이 기간 생산직 직원이 받을 임금은 30% 줄어듭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한국전력입니다. 여름철마다 전기요금을 항상 할인해주는 대신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는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윤곽은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요금을 최대 4,000원 할인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 또 누진제 폐지 등입니다. 국내 액화 석유가스 LPG 공급 가격이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보다 킬로그램당 1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탄을 사용하는 LPG 차량 운전자나 프로판을 이용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많게는 10% 정도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송전탑 위에서 조류 접근 방지 시설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추락하면서 15만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2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표적인 자유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사고의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70점 기준에 79.99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24개 학교 가운데 지금까지 7곳이 심의를 통과했고 3곳이 탈락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국내 종교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반도 평화체계의 정착을 말했고 전주교는 전 세계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개신교와 원불교 등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남 영암 내동리에 있는 쌍무덤이 고대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의 무덤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세기 전후 대규모 세력 집단이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발굴조사 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어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지만 군 생활을 잘 마쳤다면서 내년에 작품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그룹 엑소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 씨가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가 만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5당 싱크탱크 수장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데요. 당을 넘어서는 정책 협력을 위해서 국회의장 직속 미래연구원이 주선을 한 자리입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 이명희, 조연아 모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조연아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부형했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박유천 씨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황하나 씨와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3, 4도가량 더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볕이 무척 강해서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영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구 31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9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제주에는 낮 동안 장맛비 소식이 있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남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에서 어제 오전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혹시 모를 폭발을 막으려고 안전장치가 가동됐는데요. 가스를 태워 강제로 빼내다 보니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공장 주변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제철소 코크스 공장과 고로 등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 굴뚝의 안전장치인 분리더가 열렸습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화재나 폭발을 막으려고 배관 안에 남은 가스를 강제로 태워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까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건 무섭죠. 불이 이제 번질까 봐. 환경단체들은 제철소 측이 주민 대피는 물론 사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2차적인 제철 전반적인 시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매우 위험한 사태를 부른다라는 거죠. 포스코 측은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당국은 대량으로 배출된 검은 연기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성에 나선 사람들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입니다. 사측인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 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톨게이트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에는 검은색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곳곳에는 자회사는 기만이다,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2명이 그제 새벽 7.5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려는 한국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장이 이전마다 계약해갖고 바뀔 때마다 사장은 나를 계약을 할까 안 할까, 너는 계약 안 하겠다 이러면 저희는 집에 가야 됩니다. 네,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단에는 저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성자들이 7m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는 이렇게 안전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회사에 편입돼도 자회사 자체가 폐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톨게이트가 무인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그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또 자회사에 편입되면 본사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약 700명은 청와대 앞으로가 노숙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노조원 16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1988년에 도입됐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지금의 등급제가 없어져도 전혀 달라질 게 없다면서 잠수교로 나왔습니다. 반포대교에 가려진 잠수교처럼 자신들의 삶도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적표가 나한테 안 맞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계산이었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포대교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그리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가려져 있어서 JTBC 배양진입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세 가지잖아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입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에는 사체 유기 혐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 지금 최초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살인을 하고 손괴를 한 다음에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감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지 범죄를 적용을 시켰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 결국은 은닉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 알아냈고 버린 부분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괴하고 은닉죄만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법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괴, 은닉, 유기가 다 같은 조문에 있고 중한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은닉이나 뭐 유기 하나 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체를 유기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버리는 보겠군요. 게 유기인데요. 네. 버렸던 거를 찾아내야지만이 유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체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인가 뭐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거군요. 네. 네. 자,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일단 재판은 시작될 예정인데 검찰의 공소 유지 문제 없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범행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범행 동기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직접적 증거라는 게 살인 뭐 시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시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의 어떤 일부분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범행 동기부터 정확한 공소사실 입증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정황 증거가 가장 많은 것들이 이 자신이 흉기를 직접 구입했다는 거, 아니면 졸피뎀이나 수면제 성분 같은 것들을 미리 구입했다는 거. 또 우리 면접교섭권이 그때 자기 재판에 졌을 때 면접교섭권을 이제 해줘야 될 때 그때부터 뭐 사람의 뼈의 무게 아니면 사람의 뭐 살인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든 게 정황 증거입니다. 특히 CCTV에 이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은 없고 그리고 트렁크에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 뭔가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사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지금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어도 네. 명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죄가 확정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죄가 됐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살인의 의혹이 되고 살인의 심증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른바 육절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주인을 육절기로 살인했던 부분. 근데 육절기에 여주인 혈흔이 남아 있고
DNA가 감정이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유죄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정황으로 사실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들이 남아있을 때 정황 증거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유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고유정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뭐 그 검색했던 거 따져보면 또 그리고 범행 동기 같은 따져보면 이거는 우발적보다는 계획적 범행에 지금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본인의 진술 거부권 같은 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게 맞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입증될지 그걸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유정은 기억이 파편화돼서 진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까? 사실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억이 파편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감정으로 된 기억의 파편이 이런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이려면 감정 결과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정신 감정 결과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명확한 정황 증거라는 것들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한 80점, 90점에 해당하는 정황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황 증거를 갖고 범행 동기까지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범행하는 과정을 범행을 했던 과정을 지금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살해했다라는 그런 어떤 범행 과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고유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증거로 잡기 하려 그러면 재판부를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성폭행 피하기 위해서 했지 다른 부분은 좀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형 기준에서 하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죽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양형 기준에서 상한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양형 기준에서 하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고유정 입장에서는 많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재판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진술을 거부를 아마 선택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들을 이제 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이제 입증을 해내야 되고 그 사람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사형에 처해달라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국민 청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도 크고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에 영향을 좀 줄까요? 사실은 뭐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법부하고 행정부 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사법권의 행사는 재판부, 판사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나 사법부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을 거고 근데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원에 휩쓰여 가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된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시신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됩니까? 시신을 찾는 게 유족한테도 필요한 일이지만 시신을 찾아야지만이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거거든요. 정황 증거가 아닌 이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느냐. 재판부에서 추궁할 수 있고 검찰에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늦은 기회지만 계속 시신 찾는 데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에 진행됩니다. 기수를 파괴한 후보자 지명이었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됐고 후보자의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은 잇따라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집단 사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신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직후 검찰 안팎의 관심사는 검사장급 인사였습니다. 30명에 달하는 선배와 동기들이 줄줄이 나갈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검사장 승진자가 많을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와 27기 검사 60여 명에게서 새로 검증 동의서를 받으며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사표를 낸 건 3명에 불과합니다. 검사장 대부분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후보자가 선배와 동기들에게 나가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인사판을 짜기 어려울 정도로 사퇴 인원이 적은 겁니다. 특히 청문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현재로선 검사장 승진자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윤 후보자의 선배 검사장들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8일 청문회 이후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한동안 반짝 유행을 하고 없어지는 먹거리 메뉴들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대만 카스텔라를 포함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순식간에 매장들이 많아졌다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사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손을 뻗었던 자영업자들도 그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성화선, 이현 기자입니다. 부산에 살던 김용길 씨는 전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김 씨는 대형 쇼핑몰에 있는 대만식 카스텔라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첫 빵이 나올 때부터 이제 줄을 계속 섰죠. 하지만 차린 지 보름도 안 돼 대만식 카스텔라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 지금 아직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창 유행이었던 2017년엔 대만식 카스텔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7개,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걸어서 3분, 약 150m 골목을 따라 직접 걸어가 봤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라탕 가게가 4곳이나 여기저기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앞엔 흑당을 넣은 버블티 매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많이 봤는데 막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메뉴로 확 쏠렸다가 거품이 꺼지는 현상은 반복됩니다. 2011년 맥주집 프랜차이즈, 2013년 벌집 아이스크림, 이후 추로스, 카스텔라, 핫도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메뉴 매장은 기존의 치킨이나 빵집 프랜차이즈보다 투자비도 적고 교육기간도 짧아 쉽게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매장이 늘어난 만큼 유행도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김지수 씨는 2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무한리필 떡볶이 가게를 했습니다. 유행을 탈까 걱정하는 김 씨에게 프랜차이즈 본부는 걱정 말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해는 갈까? 5, 6년 이상은 갈 아이템인 거고 계속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고 메뉴 개발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새 메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용품이나 음식 재료도 비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리도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의 전문적인 그런 힘을 좀 빌려가지고 조금 장사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1년을 버텼지만 하루에 15,000원어치밖에 못 팔게 되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별다른 기술이나 큰 자본이 없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많은 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둘 중 하나는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누구나 정보 공개서만 등록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직영점을 몇 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영점 한 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지난주 화재 사고가 나서 건물 일부가 불에 탄 읍명초등학교가 방학을 한 달 앞당겼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님들에게 무서운 게 또 방학이죠.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디를 보내야 하나 늘 고민인데 한 달이나 먼저 아이들을 종일 돌봐야 하는 이 학교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인 경우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문을 빠져나갑니다. 이곳은 읍명초등학교가 아닌 바로 옆 고등학교. 방학식은 우리 반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사니까 눈치도 좀 보이는 것 같고. 7월 첫날 한 달 가까이 빨리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안전 문제와 정밀 진단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학부모 사이에선 당황스러운 반응도 나왔습니다. 연차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맞벌이 가정이라 불편하죠.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맡겨야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학교 측은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로 장소를 옮겨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학부모는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식비만 받고 무료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초등학교의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충을 좀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물 수리엔 7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쏟아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정부 정책을 바꿨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반드시 있게 만든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민원은 6만 건을 넘습니다. 해마다 2배씩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사상 초유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던 올해 1, 2월엔 2달 동안에만 5,700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 일부는 이제 곧바로 정책에 반영됩니다.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입니다. 이곳엔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 전기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지 관리비가 없어 설치만 되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공공근로자에겐 마스크를 주고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강한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대항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은 3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등 액정 화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투명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필요한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겁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우리 기업은 이 소재들을 들여올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3개월イ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일 간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일본은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 조치로 보이는 정황들이 뚜렷합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정부 부대변인 격인 관방부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또 이번 조치가 WTO 룰에 따른 것이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건 국제적 비난 여론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에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고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만 콕 집어 조치를 취한 데다가 발표 전까지 우리 측에는 내용조차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일본을 의장국으로 한 G20이 마무리되던 시각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선 일본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통상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극약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지난 주말에 천막을 치웠다가 이제 언제든 다시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섰을 때 2억 원이 들었습니다. 다시 천막을 세우는 걸 막으려고 대형 화분들을 세워놓는 데 쓰인 세금만 1억 6천만 원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 내려다본 광화문 광장입니다. 공화당 천막은 사라졌지만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형 화분을 갖다 놓으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정원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화분 높이는 3m가 좀 넘습니다. 제 키의 2배 정도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천막이 있던 자리를 모두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화분은 80개가 넘는데요. 간격을 한번 재보면 2m 70cm 정도 됩니다. 작동을 그동안 멈췄던 이 바닥 분수도 다시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길을 좁히면서 천막을 칠 공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광장 바깥으로 이 공화당원들을 밀어낸 겁니다. 지난주 강제 철거 이후 한 차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 차례, 이미 2번 천막을 옮긴 상황. 공화당 측은 이번에도 천막을 다시 치겠다고 했습니다. 천막 사태가 벌어진 곳은 이순신 동상 인근, 그러니까 광장의 앞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광장 한복판에 있는 지하철역 9번 출구를 잠시 폐쇄하기도 했던 건데요. 문제는 이 광장에 아직 공간이 남아있던 겁니다. 당초 천막이 있던 곳에서는 수십 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데 공화당 측이 이쪽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가 화분 설치에 들인 돈은 설치비까지 개당 200만 원 수준, 총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반복되면 들어가는 예산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국내 최대의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쓰레기장 얘기가 아니고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얘기입니다. 밀착 카메라로 정원석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아직 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바닷가를 거닙니다. 저녁 무렵 거리엔 버스킹 공연이 시작됩니다. 해운대는 사전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 밤 10시까지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공연에 나섰다가 단속되기도 합니다. 자리 자체가 저기 올라오서는 안 돼요. 통행 시장이 밤 늦게는 이제 여기 주거민들하고 호텔 쪽에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닷가에선 쉴 새 없이 폭죽이 터집니다.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안내 방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해수욕장 및 포항 도로에서는 폭죽 및 불꽃놀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욕장 안에 백사장 내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폭죽이 계속 터지면서 이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선 화약류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폭죽 팔지 말아야죠. 정부는 드리는 건거리예요. 제가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일단 애기들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도 신기해서 호기심에 이제 가서 막 보고 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인들은 파는 데만 몰두합니다. 9시 전에 하면 쟤들이 카트 타고 와서 막 이름 뭐 2만 원, 3만 원 막 날린다고. 지금 말고 한 10시 넘어서 4개 10,000원이거든요. 광안대교와 해운대가 내다보이는 야경을 벗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꽉 채웠습니다. 대부분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십니다. 최근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밀락 수변공원입니다. 풍경도 좋고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매 여름마다 이곳에서만 180톤씩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취객들이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아직까지는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돗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2-3시간 정도 뒤에 똑같은 장소를 찾아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가 계속돼 3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아까에 비하면 사람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늦은 시각치고는 많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 비어있는 돗자리들인데요.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이 음식과 포장 용기들을 버린 채 그대로 자리를 뜬 겁니다. 마지막까지 있다가 간 적이 있는데 쓰레기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운동하러 나왔는데 전번에 새벽 4시에 나왔고 이 쓰레기가 여기서 어디까지. 자원봉사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치우는 사람들 걸 정리하는 수준. 이걸로 한 60개, 70개 나와요. 아침에 한객 미원을 치우는 우리가 배에 3배는 더 치우죠. 수영무는 자정 뒤 수변공원 내 조명을 끄겠다고 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불이 꺼져도 마실 사람은 모여서 더 마시고 휴대폰 조명 같은 걸 켜고 그냥 요 야경 보면서 새벽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한 결과 지금은 다시 한적한 바닷가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바다 정취를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전격적인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미국 쪽의 대북 전략도 변화가 있을지, 곧바로 시작이 된다는 실무 협상이 4번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죠. 각국 전문가들이 뉴욕에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코리아 재단 현 시간 7월 1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세계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디트라니 전 대표는 스위스 유학으로 외부 세계를 알고 있는 젊은 지도자라며 앞으로 40년에서 50년을 경제 제재와 또 고립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린포드 전 유럽연합 의원은 아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체제 생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대북 협상을 인내심 있게 이어가면서 다자간 체제 보장과 또 인프라 투자 등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인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 동쪽 35km 해상에서 현지 시간 1일에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당초 지진 규모를 6.1로 발표했다가 6.2로 수정했는데요. 아직까지 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당진의 한 양계장에서 어젯밤에 불이 났다고요? 피해가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19분쯤에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불로 닭 4만 1000여 마리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양계장 2개 동 1320제곱미터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8,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박성현 선수가 3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박성현은 어제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에서 끝난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조금 전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박성현은 예상대로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오른 1위가 됐습니다. 2017년 11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된 박성현은 이번이 개인 통산 4번째 1위 등극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더위 기승, 서울 30도, 그리고 아침 안개인데요.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3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일부 영남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요즘 물론 덥긴 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요. 나름 아직까진 괜찮다, 아직 일교차도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작년과 달리 아직 더위가 안 온 듯하다며 올해 더위는 조금 낫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여름이 지나간다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죠. 53분 동안 우리 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비공개 회담도 했습니다. 자유의 집은 보통 회담장으로 이용되는 곳은 아닌데 이번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담 장소가 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관리하는 평화의 집은 꺼렸다고도 전했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에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북측에는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는데 보통 평화의 집과 통일각이 회담 기능을, 자유의 집과 판문각이 연락 기능을 맡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회담장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동선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자유의 집과 군사분계선의 거리가 1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측은 한국군, 미군, 유엔군이 관리하는 자유의 집이 판문점 북측 지역 건물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의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그 사실은 북미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정부의 그런 어떤 협조에 의해서. 미국 측의 이런 요구를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면서 길게는 몇 달씩 끌던 회담장 선정이 만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청신호죠. 이달 중순쯤 북미 실무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양측이 하노이 노딜로 더욱 커진 의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북한 매체들은 깜짝 만남의 과정을 담은 사진과 기록 영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측이나 미국이나 모두 만족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북한이 미국이 두려워서 핵을 만들었다는데 미국이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내 스스로가 방탄조끼나 경호원 없이 북한 지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적대감이 없다. 이를 보여줌으로써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강력하게 이거를 주장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협상뿐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의 적개감을 줄여줘서 핵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행보였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새로운 이 창의적인 해법이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보고요.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이거를 이제 TV로 방영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뭐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재밌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방카하고도 악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 이 사람이 사실은 존 볼튼만큼 무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가하는 사람인데 네. 반갑게 악수를 하고 뭐 무언의 대북 제재 좀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이 좀 주목하지 않은 것라고 보는 게 회담 끝내고 북한 쪽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다시 돌아갈 때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한국이 뭐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장소를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북미 간의 진정한 합의를 보라고 이렇게 뒤로 빠져준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표정에서 역력히 보였다. 따라서 남북 관계도 진전될 가능성이 꽤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네, 문우신 재무장관 대북 제재를 네. 책임지고 있는 네. 문우신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상당히 유연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건 대표만 유연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재는 유지하겠지만 네. 협상 중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는 제재 너무 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 나가다 보면 북한이 친구인데 왜 제재하겠냐,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셈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암시만 했지 명확하게 구체적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북한으로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래서 북한도 지난번 하노이에서는 제재 풀어달라는 거에 네. 초점을 뒀지만 제재를 너무 강조하니까 북한의 협상력만 약해지고 오히려 미국이 이게 북한의 약점이구나 하면서 안 풀어준다. 그걸 이제 깨닫고 제재를 내세우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을 오히려 요구하는 쪽으로 바꿔서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미국이 자연히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정책을 바꾼 셈이죠.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또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노이에서 다 해주려고 했죠. 1단계지만 연락대표부 설치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면 이게 또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가서 그게 마무리되는 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이 얘기하는 걸 다 포괄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 미중 4자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또 협상 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은 미흡하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네.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미흡하다. 뭐 그 정도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죠. 네. 북한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핵무기를 내려놓을 거고 핵무기 지금 한 20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핵물질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중이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뭐 이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잖아요. 모든 체제 안전 보장을 다 해주면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재 풀어주는 것도 한 번에 다 풀어주지 않고 조금씩. 저도 하노이에서 제일 아쉬운 게 미국이 진짜 합의를 도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5개 해제를 북한이 요구해서 이게 뭐 전체 해제를 요구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한 2개만 해제해 주겠다. 영변은 한 2개 정도에 해당하는 게 상응 조치다. 이런 협상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 좀 미국의 좀 성의를 좀 덜 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다 서로의 입장에서 어떤 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53분 동안 회담을 해서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귀에다 3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안 밝혀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문서로 쓰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요번에 실무 협상은 과거에 그 지도자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권한이 없네, 있네, 잘 모르네 뭐 이런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의중을 반영해서 합의문 씁시다라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정말 말 그대로 톱다운 방식의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죠. 요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은 하루 전에 정상한테 연락해서 나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나온 거는 자칫 김정은이 이 상태로 놔두면 톱다운 방식이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실무협상 먼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극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실무협상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서 김정은이 핵을 반드시 가지고 끝까지 속이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적어도 조금씩 진짜로 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 게 이번에 성공이라는 거죠. 네, 앞서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뭐 짚어봤습니다만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야 옳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핵 동결이 목표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핵 동결했다라고 대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지금도 핵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단시켜 놓고 9.19 합의 이후 2.13 합의는 그렇게 갔거든요.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불능화, 주요 부품 불능화하고 폐기로 가는 건데
지금은 한 번에 폐기하면서 폐기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다가 계속 북한의 핵 물질만 질적으로 개량하고 양산하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동결시켜 놓고 단계적으로 폐기해 가면서 나중에 검증까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를 빨리 가져오되 경계심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협상을 계속해서 끝까지 검증까지 하는 그런 투철한 마음만 가지면 일단 동결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에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런데 이 같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격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건 뭐 순전한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는 검토를 하면서. 존 볼턴은 자기한테 모독이죠. 존 볼턴은 북한하고 협상 자체가 필요 없고 북한은 악이니까 이거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강경파가 이렇게 그런 목소리 내는 것도 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지만 종합 대책을 존 볼턴이 자기가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여차하면 공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 볼턴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또 비건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저는 이 동결은 첫 단계로 추구해야 될 거지 목표가 됐다면 미국이 잘못하는 거다. 물론 뭐 동결해서 타협하면 쉽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의 본질을 망치는 거다. 따라서 동결은 1단계 내지 2단계 이전에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기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 서너 개나 5개 정도는 숨겨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 5개를 숨겨놨다고 해도 이거를 다 폐기했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언하는 순간 북한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5개 숨겨놓은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인데 그때 사실은 우리 5개 숨겨놨다. 이러면 북한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나라가 돼서 양치기 소년이 돼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따돌림을 받죠. 따라서 완전 검증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되 검증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히 우린 다 폐기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측의 인사가 있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요.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상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권정근이 사실 지난달 27일 날 미국은 실질적인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무조건 대화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에 한국은 빠지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으로 아마 작년 말쯤 임명됐을 것 같아요. 미국 연구소 소장이고 미국 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는 최강일이 직무대행을 했는데 국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최강일 대신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혹시 최강일이 실무대표로 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권정근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어떤 체제를 갖추느냐에 따라 있는데 리용호가 폼페오의 파트너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최선희가 직접 대표로 나와서 비건하고 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최선희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선희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권정근이나 최강일을 내세워서 비건과 회담을 하게 이렇게 할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명이라 하는 건 권정근이냐 최강일이냐 최선희냐 이런 3명 중에 하나가 비건의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협상을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미국보다 조금 급이 낮은 인사를 내보내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경우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급이 맞지 않다.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이제 생긴 겁니다. 제1부상인데 장관급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비건 대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하고 같이 연설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을 못 받고 나와서 그거는 우리 위원장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다. 난 모른다. 자꾸 그래서 이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김영철이. 따라서 진짜 김정은이 권한을 전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실무회담에서 완벽한 합의문을 만들어서 하노이가 재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53분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번엔 진짜 합의하자 그랬으면 저는 최선희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0일 남북미 새 정상회 판문점 만남은 그 어떤 정상회담들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취재진과 경호 담당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소리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당시 긴박했던 모습들 신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촬영 장비를 든 외신 기자들이 자유의 집을 향해 달리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Guys, everyone needs to back up. The shot is not here right now. The shot is going to be him walking. 군사분계선에 나란히 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기자들이 시야를 가리자 외신 기자들이 날카롭게 항의합니다. 두 정상이 자유의 집 쪽으로 걸어오자 북한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몰아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동선이 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Where are they going? Guys, move to the... Where are they going? They're going straight. I can't move. They're going straight in. 가까스로 자리를 잡자 기습 질문이 이어집니다. 카메라 앵글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소리를 지르는 취재진도 있습니다. Hey, 트럼프 프레지던트! 남북미 3자 회동이 시작되고 겹겹이 둘러싼 경호를 뚫기 위한 실랑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영상을 찍는 북한 기자와 이를 제지하던 미국 관계자가 균형을 잃고 서로 얼싸안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회담장인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취재진과 막으려는 측의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이 과정에서 몸에 이곳저곳 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was a lot. I know. You really got it fast. I pissed off the service. Yeah. God. So we pulled it.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는 한숨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정부 건물이 모여있는 카불 시내에서 차량에 실린 폭탄이 터지며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총격전이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졌고 어린이 51명을 포함해 116명이 다쳤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 피해가 더 컸는데요. 특히 폭발 현장 인근에 5곳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당국이 테러를 저지른 탈레반 무장 세력 5명을 사살했습니다. 인도에선 또 버스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3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엔 정원보다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창 여름인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 갑작스럽게 우박 폭풍이 몰아쳐 도시가 얼음에 파묻혔습니다. 2m 높이로 쌓인 우박 더미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영상 30도 내외의 여름 날씨가 이어지던 과달라하라에 지난달 30일 때 아닌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그것도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00여 채가 파손되고 차량 50여 대가 우박 더미에 휩쓸렸는데요. 이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의 우박 폭풍이 몰아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현상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맹렬한 기세로 뛰어오는 호랑이를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인도 남서부의 한 국립공원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찍었습니다. 영상 속 벵골 호랑이는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원 근처에선 호랑이가 이렇게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일이 종종 벌어져 올해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다급히 가방에 뛰어듭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한 여객기 승무원이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주인이 유니폼을 갖춰 입고 출근할 기미가 보이면 매번 이렇게 가지 말라는 듯 가방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한참을 어르고 달랜 뒤에야 겨우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허겁지겁 출근길을 막아서는 고양이가 안쓰러우면서도 귀엽다는 반응입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다시 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193명이 있습니다. 명예는 회복을 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박몽구 시인은 1978년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5년 만인 2013년 헌재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한 뒤에야 다시 재판을 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뭔가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민사상으로도 국가 배상을 어떤 거 충분하게 어떤 인정하고.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 193명 역시 배상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정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 김대중, 윤보선 전 대통령 등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례를 바꾸면 배상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 그 수도 늘고 있고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는 조치를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그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늘면서 지급 대상을 1,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온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내달립니다. 시속 7, 80km의 빠른 속도로 20km 넘게 거꾸로 달렸습니다. 진행 방향을 착각한 건데 이 운전자는 88살의 고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77살 운전자가 몰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립니다. 역시 휴게소에 들렸다 입구를 출구로 착각한 겁니다. 두 사고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떨어진 데다 반응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전체의 14%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22%로 인명피해는 더 컸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대래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3년 전 249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을 넘어서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이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도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7,500명에게 교통카드를 주기로 한 서울시만 해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53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1.4%만 혜택을 보는 셈이어서 반납 효과가 적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던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좀 난다고 할까요? 강나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want to go back on my trip with the girl who I really like and tell her how I feel.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소심한 소녀는 지구를 구하는 일이 버겁기만 합니다. 멋있게 악당을 물리치려다가도 실수를 연발하고 속임수에 말려드는 스파이더맨. 여느 영웅과 다르지만 사랑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No one in our world is perfect. It's just not possible, and I think he represents everyone in that way. 고귀한 태생 혹은 막대한 재산의 백인 남자. 할리우드 영웅의 필수 조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릅니다. 흑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과
미모의 조력자에 머물던 여성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공주를 내세워 꿈과 희망을 노래하던 디즈니의 눈도 바뀌었습니다. 27년 전 애니메이션 속에서 순종하던 공주는 화초처럼 살라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주인을 즐겁게 하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장난감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삶을 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깨달음을 스크린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테니스 대회 윈블던이 개막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은 이미 텐트를 치고 기다렸습니다. 소풍처럼 즐거운 윈블던만의 독특한 줄서기 문화를 백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빼곡하게 자리 잡은 형형색색의 텐트들. 햇살 아래서 한가롭게 먹고 마시고 공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을 즐기러 나온 캠핑족 같지만 사실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I hate camping. He's the only person can drag me out sleeping in the tent. 윈블던 입장권을 구하려는 테니스 팬들이 거대한 캠핑촌을 만들어낸 겁니다. 1877년 시작한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 윈블던은 까다로울 정도로 전통을 고집합니다. 선수들은 속옷까지도 흰색만 입어야 하고 관중석에서 140년 넘게 사랑받는 간식은 딸기와 생크림입니다. 입장권도 온라인으론 팔지 않습니다. 경기를 보려면 대회 1년 전에 우편으로 신청하고 추첨을 기다리거나 직접 줄을 서야 합니다. 특히 하루 500장만 파는 중앙코트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선 며칠 전부터 야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We'll have to camp 2 nights back to back. I'm here to watch Federer. 폭염에도 빗속에서도 좋아하는 테니스 스타를 보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는 관중들의 모습은 윈블던의 상징이 됐습니다. 주최 측이 아예 경기장 주변 공원을 개방하고 캠핑을 허락하면서 팬들은 기다리는 시간마저 윈블던의 일부로 즐기며 전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유망주 권순우 선수가 아쉽게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권순우는 현지 시간 1일 영국 윈블던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세계 랭킹 9위인 러시아의 카렌 하차노프와 맞붙었습니다. 랭킹뿐만 아니라 체격에서도 열세였지만 권순우는 매 세트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3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는데 세트스코어 1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다렌을 이끌던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5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다렌 구단은 최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임했다고 밝혔지만 구단 성적이 좋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 감독의 후임으로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감독에서 물러난 스페인 출신 라파엘 베니테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3, 4도 더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볕이 무척 강해서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영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구가 31도, 대전과 전주, 광주는 29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맑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 가까이 오르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제주에는 낮 동안 장맛비 소식이 있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이달 중순쯤 다시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양측의 협상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주장과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 속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안에서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고유정을 찾아가 10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어젯밤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보수 통합 문제를 비롯한 당 안팎의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여의도를 비웠던 황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 내부 챙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등을 의식해서 시리아 공습을 2년여 동안 하지 않았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인 공격을 모의한 알카에다 지도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